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뚝심송의 Not Today. 고전이란 말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고전 소설, 고전 문학 뭐 이런 얘기. 동양의 영원한 고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삼국지 같은 거겠죠. 네. 삼국지나 뭐 수호지, 삼국지가 특히 많이 이러저러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드라마로, 영화로 또는 다른 소설로도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역사 배경이 있는 것은 역사 자체를 마음껏 뒤틀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석을 달리해서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러나 과학이 가미됐다 그러면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발달에 따라서 원작이 좋으면은 그걸 좀 모더나이즈해서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화화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007만 해도 뭐 카지노 로얄 보면은 예전에 뭡니까 알렉 기네스인가요? 데이빗 니븐인가 이 사람이 나왔었던 카지노 로얄과 최근에 나왔던 카지노 로얄은 정말 다르잖아요. 나는 전설이다 이 소설을 가지고 아니다. 원래 제목은 다른 제목이죠. 그거는 물뚱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물뚝심송의 Not Today. 지난주 예고해 주신 대로 한 편의 소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또 왔습니다. 예, 오셔야죠. 실은 어저께 제가 밤에 오메가맨이랑 또 뭡니까 나는 전설이다. 이걸 심야에 보고서 좀 뒤숭숭하셨겠네요. 뒤숭숭했죠 기분이. 예.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래 소설의 제목이 나는 전설이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처음 영화화된 게 라스트 맨 온 어스니까 바꾼 거죠. 1954년인가요? 두 번째가 이제 오메가맨으로도 바꾼 거고. 네네네. 최근에 이제 윌 스미스 주연으로 다시 찍은 게 원래 제목을 찾아서 나는 전설이다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나는 전설이다 이야기를 이게 사실 첫 번째 영화화된 것은 이제 호러 무비가 가깝기 때문에 별로 언급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소설과 영화 두 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화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좀 느껴졌어요. 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영화나 소설 다 잊어버리고 네네.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냥 내가 살던 환경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사라졌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싹 없어버렸다. 기다려야 되겠죠. 찾아봐야죠. 왜 없어졌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예. 왜 없어졌는지를 알아보는데 이게 만약에 이유가 알려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생물학 병기가 뿌려졌는데 나만 저항력이 있더라.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면 제일 급한 건 뭐 가까운 사람들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주고 뭐 이런 일부터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게 뭐 자연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는 뭐 요즘에 영화나 예능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특히 그 유명한 거 많죠. 베어 그릴스 같은 거. 식성 좋아요. 그 사람들은 주로 뭘 먹더군요. 저는 굳이 그 상황에서 그런 걸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뭐 없으면 먹어야죠. 거기서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게 자신의 소변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열대, 건조한 기후에서 탈수 현상이 우려될 때는 최후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게 뭐 어떤 관습적인 면에서 좀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뭐 생존 앞에서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으니까요. 네, 절박하니까. 예, 근데 그건 다분히 저는 극적 설정이라고 보고요. 네. 그 베어 그릴스도 뭐 루머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이 뭐 도중에 뭐 호텔에서 쉰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하여간 재미있는 대사는 하나 남긴 것 같습니다. 뭐 바퀴벌레 같은 데 막 집어 먹으면서 이건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뭐 이러면서 세상에 사람이 설국열차도 아니고 그런 걸 뭐. 예. 그런 어떤 극적인 설정 말고, 네. 진짜로 어떤 환경에서 나 혼자 살아남았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정말로 나 혼자 살아남았다면, 뭐, 굳이 뭘 살려고 합니까? 그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오래 안 갈 테 뭐, 종족 보존도 안 될 거고. 그렇죠. 뭐, 나 죽으면 끝인데. 네. 뭐, 한 30년 있다 죽나, 지금 죽나,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네. 살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삶의 의욕이 일단 많이, 예. 그러니까 의욕 자체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그런, 나 혼자, 홀로 된다는 상황에서, 나 혼자 살아남을 때, 가장 첫 번째 조건.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 예. 없다면 이유를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된다. 네. 라는 거죠. 한때 꽤 인기 있었던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네. 주인공, 이제 톰 행크스가 연기한 주인공 척 놀랜드는 그 이유를 자신에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도에 떠밀려온 자기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같이 떠나온 그 짐들을 다 수거한 다음에 그거를 뜯어가지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물건이 없나 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박스 하나를 끝까지 남겨두죠. 왜냐? 나는 이 박스를 언젠가 배달해야 된다. 예. 자신 어떤 사명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한계를 남겨둡니다. 어떤 일종의 상징이죠. 네. 똑같습니다. 나는 전설이다 시리즈에서도 오메가맨에서도 그렇고 네. 윌 스미스의 나는 전설이다에서도 그렇고 주인공은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메가맨 보면 찰튼 헤스턴이 밖에서 조깅을 했고 윌 스미스는 안에서 트레드밀 위에서 뛰죠. 예. 흔히 말하는 러닝머신. 옆에 심지어 개도 같이 뜁니다. 강아지 데리고 같이 네. 뛰죠. 예. 이렇게 막 노력하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식생활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사명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 그게 어떤 목적인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목적, 사명감 혹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살아남기를 결정을 했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봐야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떠오르는 중요한 말은 행동하기 전에 판단하라. 행동하기 전에 판단하라. 예. 무작정 뭐 마음 급하다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처럼 소설에서처럼 어두우면은 위험하죠. 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네. 체력 소모도 덜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중요한 일 뭐 식량이 저 코앞에 있는데 힘 빠져서 못 걸어간다. 네. 그럼 죽게 되니까요. 네. 그 배분을 잘해야 된다. 나한테 남아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선 행동 이전에 판단을 해야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무대뽀로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전에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인 거죠.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우주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뭐 있다고 하는데 안 도와줄 거예요. 자기 혼자만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우주가 뭐 어디 김우주 씨가 도와줄 수는 있죠. 예. 오늘도 이어지는 썩게 향연. 네. 김우주 씨는 진짜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챙겼습니다. 삶의 목적도 생겼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떤 뭐 판단도 섰습니다, 이제. 예. 뭐 위험성에 대한 체크도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물과 불이다. 물과 불. 물과 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물과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물과 불은 건강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보온 효과도 있고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해야 되고 물을 끓여 먹을 필요도 있고 또 물도 일정량의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님 덕분에. 네. 어려서 젊었을 때 대학 시절,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을 못했죠. 대학 나와서도 대학 이후에도 농사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한여름에 농사일을 할 때 그걸 느끼게 되는데 수분 섭취를 좀 줄이면은 네. 몸이 또 거기 적응을 합니다. 수분 섭취를 줄이면 땀이 약간 덜 배출되고 땀이 덜 난다. 예. 네. 뭐 어떤 형식으로든 체온만 관리가 된다면은 물 소모량을 줄이는 식으로 또 몸이 적응하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선할 때 최소량의 물만 있다면은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가 그냥 일반 현대생활에서는 물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정수기 있고 그냥 컵만 갖다 대면 물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물 한 통으로도 뭐 이틀을 버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산악인, 예. 이 산악인은 평소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이드를 할 때 저희 일행 드리고 그러니까 네. 가이드를 할 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더라고요, 진짜. 예, 훈련을 합니다. 예, 물 안 마시는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게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적응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산악인들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실제로 특수부대나 군인들도 그런 훈련을 합니다. 최소한의 수통의 물로 여러 날 버티는 법. 네. 아주 입에다가 물을 댔다 띄는 정도로 수분 섭취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인 물은 필요합니다. 네.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조건이죠.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쉽지 않죠. 일단 모든 사람이 사라졌다. 그럼 문명이 작동을 중단했다고 봐야죠. 네. 그럼 전기와 수도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구할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건 이제 우물이죠. 예. 우물이나 수동으로 가동되는 펌프가 있으면. 즉 지하수. 네.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가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자동으로 용출하는 샘물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것도 아니라면 산속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정수 가능한 설비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이런 정도. 근데 한 30년 전만 해도 네. 한강 상류에서 그냥 한강물 먹을 정도로 깨끗했었거든요. 그랬었나요? 예.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마시는 물은 예. 한강에 어느 특정한 그렇죠. 중간에 가서 거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네네. 장소에 가서 떠오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맑은 물이 뭐 올라왔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시골 지역, 시골 농촌 지역에서는 촌락이 형성될 때 네. 가장 먼저 만드는 게 우물이죠. 우물이 있어서 거기 두레박을 길어야 이제 마을의 삶이 이어지는 건데 그게 마을의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의 한 곳에 있어요, 우물이. 공동물. 예, 그래서 새벽 되면은 이제 아주머니들이 다 물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퍼오는 걸로 일과가 시작되죠. 하다못해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사람이 보이니까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모이고 뭐 상인들도 모이고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렇게 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추운 지방이라면 눈이나 얼음을 녹일 수가 있죠. 예. 더운 지방이라면 빗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올 테니까. 예. 근데 그때도 사실 불이 좀 필요합니다. 뭐 얼음을 녹이거나 눈을 녹일 때도 불이 필요하고 빗물을 받아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이 필요하죠. 그것도 힘들다. 가뭄 지역이고 뭐 눈이나 비가 잘 안 온다. 그러면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부시맨 영화 봤을 때 제가 그거 보고 인상적으로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물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예. 부시맨은 아주 건조한 기후에서 굉장히 살잖아요. 건조한 데서 살죠. 네. 사막이죠. 네. 예. 그러나 부시맨들은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는 물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예. 바로 특정한 곳에 가갖고는 땅을 파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따만 열매 비슷한 그렇죠. 나무 뿌리. 예. 예. 그거에서 이제 물을 짜내갖고 그걸 막 으깨가지고 이렇게 짜서. 네네. 예.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면 사실 그런 물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풀밭에서 네. 아침에 맺히는 이슬을 모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와. 그게 뜻밖의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사람이 다 없어졌다 해도 뭐 비닐 같은 게 있다면 아니면 가죽이라도 있다면은 바닥에 깔아놓고 살금살금 가서 바닥에 깔아놓고 풀을 탈탈 털면 네. 물이 꽤 많이 고입니다. 해보셨어요? 예.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서 그게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풀밭에서 이제 이슬을 많이 수거해봤고 또 그리고 논에서 일을 할 때 아침에 일찍 나가면 그 벼 포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슬이 매달려 있습니다. 네.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뭐 그런 걸 모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나무 줄기 중에서 수분 함량이 높은 식물들이 많아요. 줄기를 끊으면 그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예. 먹을 수 있는 수액이 나오는 나무가 꽤 많습니다. 네. 운이 좋아서 고로쇠 나무라도 있다면 고로쇠 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
뭐 건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식물을 이용해서 수분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은 혹시 조난당하거나 위급 시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사막 지역이라면 선인장 줄기를 잘라서 물을 짤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뭐 다양한 수분 공급책이 있죠. 바닷가라면은 바닷물을 증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닷물 증류 잘못하면 소금만 남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증류하는 게 뭐 냄비 같은 데 넣고 끓이면 이제 수증기를 잘 이제 잡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웅덩이를 크게 파놓고 거기다 바닷물을 받은 다음에 그 위에 비닐을 덮어서 이렇게 증발하는 바닷물을 채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은근히 많이 모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마션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게 되면 야. 화성에는 이제 원래 화성에 물은 있습니다. 네. 사람이 구하기 힘들죠. 얼어 있는 상태고 지하 깊숙이 있고 네. 막 그렇기 때문에 극지방에 가야 좀 있고. 그래서 마션에서는 이제 로켓 연료를 뽑아다가 그 연료에 들어있는 수소 성분, 그러니까 그 하이드로진이라는 연료를 뽑아다가 그거를 살금살금 물에 태워서 수증기를 방출해서 그걸로 물을 만들어서 감자를 키울 수 있도록 흙을 적시겠다. 네. 라는 계획을 수행하다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날아갈 뻔했죠, 그냥. 네. 예. 그 부시맨 같이 이제 부시맨 땅을 파서 땅 속에 있는 열매에서 물을 채취하는데 실제로 산 골짜기 같은 데 가면은 네. 땅을 한 50cm, 1m 정도만 파도 물이 배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샘물이죠. 예. 그렇게 해서 땅을 깊이 파놓고 물이 모일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고이게 되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샘물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 특히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고여있는 물은 가급적 건드리지 말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 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흐르는 물도 개울물 같은 게 맑아 보이더라도 상류의 지형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자라거나 아니면 뭐 동물의 사체가 죽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유독 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흘러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징기스칸이 예. 독수리가 예. 징기스칸이 물 떠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방해하잖아요. 예, 못 먹게. 예. 알고 봤더니 뭐가 있더라. 예, 뭐 위에 뭐 거죠. 독사가 죽어 있더라. 예, 뭐 그런 그런 거죠. 건데. 예. 그렇게 약간 독성을 함유한 물들은 끓여도 해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물 같으면 끓이면 어지간히 해결이 되는데 네네. 그 세균이 심하게 번식하면은 번식 과정에서 독소를 유발하거든요. 그런 건 끓인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염된 물은 화학적으로 오염된 거 아니면은 그냥 끓이면 될 줄 알았더니. 생물학적으로 오염된 것도 끓여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경우가 예.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잘 걸러야죠. 그래서 이제 뭐 생존 키트 중에서 이제 휴대용 필터 같은 게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휴대용 필터하고 뭐 알약을 넣고 해서 이제 응급 처방을 할 수 있지만 그 물을 장시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그것도 조금만 소량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는 좀 약간 운이 좋은 게 우리나라 지형은 산에 좋은 물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에요. 화강암 지대로인가요? 그 지층이 굉장히 오래돼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 산 기슭에서 뭐 이렇게 비나 눈이 내려서 스며들었다가 용출되는 지하수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런 보기 드문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척박하냐라고 얘기하는 증거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지형이고 네. 유럽 일부 지역이나 동남아 쪽 가면 그 석회질이 많이 네. 녹아서 그 물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가 빠지고 막 많이 마시면 이의 색이 변하고 막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서 와인이 잘 되는 게 그렇죠. 물이 나빠서. 예, 물이 나쁘고 땅이 또 석회질이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죠. 물이 나쁘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먹는. 네.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물 때문에 항상 끓여서 차를 우려 마시는. 네. 그 물의 나쁜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아마 산속에서 그냥 물을 떠먹기가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형은 산속에서 어지간한 데 가면 그냥 옹달샘 같은 것도 많고요. 네. 그 지형을 다, 저쯤에 어떤 샘 같은 게 있겠다 싶으면 꼭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산을 좀 많이 다녀보면 네네. 그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허탕친 적도 많아요. 네. 가봤더니 없더라. 없더라. 거. 네. 그럼 여기 삽으로 한 1m만 퍼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예. 근데 물이 정 없다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운이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다면, 맑은 물이 많은 환경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거를 좀 잘 보존을 해서 후세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남겨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생수로 유명한 고장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계속 내려앉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뽑아내니까. 예.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이 좀 없다면 열대지방 같은데 이제 과일, 야자수, 뭐 이런 거, 코코넛 이런 거 구멍 뚫으면 물을 먹을 만하게 얻을 수 있죠. 제가 그런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의 여행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을 텐데 현지 코디네이터가 여기서 불법으로 있다가 불법이 아니라 추방당한 노동운동하다가 유주민 노동운동 추방당한 친구들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지에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갖고는 야자 열매 따는 그런 거를 찍었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동네 친구. 그 나무 잘 못 올라가시죠? 못 올라가죠. 그게 됩니까 그게? 저는 조금 올라가는데 요즘 몸이 무거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와서 그 야자 열매 딱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좀 전에 밥도 먹고 음료수도 충분히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면만 딱 찍고서는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코디네이터가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거는 배가 터지더라도 먹어야 된다. 먹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야자수를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는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때가 이제 건기가 끝나갈 때였는데 건기가 끝나간다는 건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간다는 거였는데 하여튼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그렇죠. 특히 열대지방이 습하기 때문에 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데일수록 마실 수 있는 물은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깨끗한 물이 없는 거죠. 그런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이용할 때 우리는 계속 식물이건 동물이건 다른 생명을 끊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다 소모를 해줘야지 그냥 죽이고 버리고 가면 이건 나쁜 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물을 구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만들어야죠. 현대 문명에 도움이 있다면 불처럼 쓰기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레버만 돌리면 가스레인지 불이 딱 들어오고. 뭐 요즘엔 뭐 어지간한 그 화기들은 다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불이 점화가 되죠. 이렇게 뭐 성냥 킬 필요도 없어요. 한때 뭐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무슨 추억의 방송도 아니고 골로라는 거 아십니까? 석유골로 기억합니다. 저 골로로 어렸을 때 라면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을 살짝 열어서 심지가 보이면 거기다 성냥불을 그어 대고 뭐 밑에서 기름이 배어 올라와서 불타는 건데 닫고 그때 뭐 기름이 이상하게 막 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불 붙이면 확 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험. 그리고 그 성냥 불 붙인 데 쓰는 성냥 그 유엔 성냥 기억하세요? 팔각 성냥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근데 요즘은 진짜 전기로 다 해버리니까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데 현대 문명에 도움이 없다면 과연 요즘 시대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문명인들 중에서 몇 %가 불을 만들 줄 알까?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도구의 도움 없이. 라이터 이런 거 말고? 라이터 없이. 성냥 없이. 성냥 없이? 야, 해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라이터를 주더라도, 심지어 라이터 주더라도 이제 그 마른 장작들 있죠. 장작불 한번 피워봐라 그러면 못 피우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그래요? 라이터 있으면 보통은 그 정도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불쏘시개를 모아가지고 불꽃을 피우고 그 위에서 장작불을 가열해서 장작에 불이 붙도록 만드는 그 절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킬리만자로 갔을 때, 갔다 와서 사파리 할 때 마사이족 마을에 들렸을 때 불 피워주는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아주 힘들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 실제로 그거 다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호기심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비벼서 불 붙이는 거를 진짜 해봤어요. 비벼갖고 가는데 진짜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의 힘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그냥 팔다리 근육에 마비가 올 정도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나무 자체가 마른 나무를 잘 구해야 되고, 이렇게 일자 홈을 파고 비비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도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활 모양의 나무를 휘어서 이제 줄로 감아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낫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돌려주면은 가열이 되면서 불꽃이 연기가 살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불쏘시개에 옮겨 붙여서 불꽃을 넘겨야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지 이 과정을 대부분 실패합니다. 또. 그 미세한 잘 마른 작은 불씨 지푸라기 그걸 올려갖고는 해서 살살 아주 그러니까 후 불면 날아가요. 날아가니까. 한숨 쉬듯이 살살 불어야 되고 그런 걸 잘 맞춰서 그러니까 불씨를 불꽃으로 피워 올리는 과정. 요것도 힘들어요. 그 재료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불쏘시개 재료.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쑥 말린 걸 썼어요. 아, 그렇군요. 쑥을 바삭바삭하게 말리면은 네. 담뱃불 붙일 때 쓰는 건데 네. 그게 불씨가 한번 불이 붙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 천천히 거기서 후후 불어주면 불꽃이 확 살아나고. 예. 그거 없으면 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좋은 게 산에 걸어 다닐 때 보면은 가끔 풀숲 속에 그 새 둥지나 새가 잡아먹힌 흔적 같은 데에서 새 가슴털 고운 게 있어요. 아. 그것도 불이 참 잘 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야.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가랑잎 마른 거 이런 건 불 잘 안 붙고 붙어도 금방 꺼지거든요. 네. 그런 거로 아무리도 안 되죠. 볏짚 같은 거 잘 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볏짚도 불꽃이 없으면 잘 안 붙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식물 중에서도 그 쑥같이 입이 부드럽고 잔털이 많은 것들 아주 가느다란 잔털이 많아야 불이 잘 붙어요. 네. 그래서 쑥이 좋은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개념을 잘 모르면은 불 붙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 나무를 비벼서 불을 만들겠다라는 시도는 하지 마시라. 네. 비경제적이다. 차라리 네.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저겁니다. 그 금속을 자를 때 쓰는 쇠톱 있죠. 네. 이게 검은색 쇠톱이요. 검은색 느낌 나는 톱날. 네네. 이게 D형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있고 그렇죠. 톱날을 끼워서 쓰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 톱날이 부러진 조각. 오. 이게 불 피울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요? 이 조각을 이렇게 쇠톱날을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뚝 부러져요. 부러지죠. 그러니까 경도가 되게 높은 거라서 잘 네. 부러집니다. 경도랑 강도랑 다르니까. 다르죠. 네. 예, 경도는 이게 툭 치면 부러지는, 그러니까 쇠톱은 안 부러지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러진 조각 날카로운 끝으로 어떤 종류의 암석이라도 또는 심지어 콘크리트 덩어리라고 해도 네. 북 긁으면 불꽃이 팍 튑니다. 아. 부싯돌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쇠조각이 하나가. 네. 적절한 돌덩어리 하나와 그 쇠조각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북북 긁어서 부싯돌을 쓸 수가 있고 어. 그 부싯돌의 불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쑥 말린 거에 튀면은 불이 제일 잘 붙습니다. 아, 예. 아주 간단하죠. 한 3-4번 북북북 긁으면 탁 불탑니다. 야, 북적북적 되겠네요, 그러면. 예.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실제로 저는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정말요? 예.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배운 게 어디서 배웠냐면은 이 쌈지에다가 담배 연초 썰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불 붙여 담배 피우시는 예전 분들한테 배운 겁니다. 네. 그분들이 그전에는 이제 이 부싯돌이라는 돌이 있어요, 아예. 네네. 그러니까 돌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잘 튀는 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돌이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귀한 돌이었군요. 귀한 돌입니다, 네. 부싯돌은. 그러니까 한번 부싯돌은 하나 쌍으로 딱 챙기면은 네. 아무도 안 주고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겁니다, 평생. 네. 근데 그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제 때 거치면서 노인분들이 쇠톱게 부러진 거를 다 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쇠끄트머리를. 예. 인천 공량의 송량 공량이 그때는 송량이 되게 비싼 네, 거였거든요. 비싼 거였어요. 예. 하긴 소파 방정환이었던가 하여튼 그런 그 당시에 위인전 한 읽었었는데 예. 뭐 영상에 돌리는데 입장료를 성냥으로 받았다. 성냥이 귀하니까. 예, 성냥이 귀한 거니까. 예,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로 쑥에다 불을 붙여서 그걸로 담뱃불을 붙이는 분들을 실제로 봤고 그분들한테 불 붙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불 피우라고 그러면 이제 쇠톱부터 찾을 겁니다, 아마. 야, 무슨 자유당 때 얘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불을 피웠을 때 장작불이 됐건 뭐 다양한 연료, 어떤 연료가 됐든 간에 아궁에서 불을 지피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전문적이에요. 되게 힘듭니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아궁에 불 좀 지펴봐라 하면은 제대로 불 피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배워야 돼요. 예, 저는 운이 좋게도,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훈련을 받은 덕분에, 네. 아버지한테 혼나가면서 배운 덕분에, 아궁의 불은 참 잘 됩니다. 그거 아궁이 잘못하면은 바깥으로 다 번져갖고 불날 수도 있고. 불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 그 앞머리 다 끄슬리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재밌는 게 벼 껍질. 벼를 쌀을 만들기 위해서 벗겨낸 껍질에 왕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왕겨불을 떼는 게 상당히 기술이에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잘 못하는데 왕겨가 불이 잘 타긴 잘 타는데 이게 가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줌을 수북하게 쑥 쌓아놓으면은 그 왕겨 자체가 불꽃을 덮어가지고 불이 꺼져버려요. 예. 그리고 속에서 불이 꾸준히 붙으면서 이게 내부에 불씨가 잠재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이 확 타오릅니다. 네. 그때 불길이 그냥 아궁이 바깥으로 막 이만큼 튀어나오죠. 오, 무섭죠. 확 그러면서. 예. 그러면 이제 앞머리가 새카맣게 다 타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눈썹 다 타고 막.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네. 뭐 주변에 불이 옮겨붙기도 한다.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왕겨불 뗄 때 아무 도구 없이 떼는 거는 그게 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골집에서는 왕겨불을 화력 좋게 떼기 위해서 꼭 도구를 쓰죠. 그게 이제 풍구라는 건데. 아, 네. 풍구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게 돌리는 거잖아요. 손으로 달달달 돌리면 바람 나가는 거. 예. 그 바람 나가는 구멍에 이제 쇠파이프 같은 걸 꽂아서 네. 아궁이 속 깊은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궁이 내부에 공기를 공급하는. 네. 그러니까 불이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공급돼야 되니까. 그 풍구로 이렇게 달달달 돌리면서 왼쪽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제 풍구를 돌리고 왼쪽 손으로 왕겨를 척척 뿌리면서 이게 리듬이 맞게 잘 돼야 화력이 좋게 활발해집니다. 네. 예, 뭐 그런 재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비디오로도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정말 물뚱님의 표정은 자부심에 가득한 표정이에요. 예. 그리고 그 왕겨를 떼는 게 뜻밖의 화력이 좋아서 네. 뭐 조청을 고울 때나 뭐 아니면 뭐 설렁탕을 위해서 뼈를 고울 때 뭐 이럴 때 그 가마솥 때 꼭 그 왕겨 불을 떼야 됩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을 잘 떼니까 맨날 그런 것만 있으면 제가 다 떼는 거죠. 힘듭니다. 근데 그 장작불을 떼는 것도 네. 장작불을 잘 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공기의 흐름의 그 경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장작을 아궁이에 빡빡하게 놓으면 네. 불이 타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장작을 쌓을 때, 그러니까 밖에서 아궁이 입구에서 맑은 공기가 들어가서 불 속을 어떻게 나무 사이를 흘러가지고 굴뚝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이거를 잘 보고 장작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쌓고 거기다 이제 불쏘시개를 집어넣고 장작불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장작불은 한번 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끄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화력이 아니고 워낙 화력이 좋으니까. 예. 그리고 막 뜨끈뜨끈해서 가까이 근처에 가기도 힘들고 저기 막 그 댓글 올려주시는 분이 그 풍구의 모습을 저런 사진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사진 어디서 배우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골에도 있었어요. 라고 이분은 대구 사시는 분이에요. 풍구가 저런 형태가 있고 저거 말고 안전뱅이 형태가 또 있었어요. 네. 저 동그란 그 통이 바닥에 앉아있는 것들도 예. 있습니다. 90도로 꺾이는 게. 꺾여서. 예.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장작불은 불 때는 그 요령이 아니라 불을 관리하는 요령이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이 일정한 화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낼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그 서투른 사람들이 장작불 함부로 떼다가 예. 뭐 장판 태웁니다. 예. 감당 안 되게 세게 태다가 갑자기 꺼져버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일정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예. 기술이죠. 그 장작을 쌓을 때 공기 흐름의 경로를 생각해서 쌓고 그 흐름의 경로를 이용해서 거기다 불쏘시개를 넣어서 불을 붙이고 이때 많이 쓰이는 불쏘시개는 두 가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볏짚과 솔잎입니다. 예. 마른 솔잎. 마른 솔잎. 예. 그 솔잎은 따다가 이제 다 말리죠. 네네. 근데 볏짚은 이게 얼핏 보면 화력이 되게 좋아 보여요. 불을 붙이면 활활 잘 탑니다. 네. 근데 볏짚으로는 심지어 밥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불이 화르르 타버리고 꺼져요, 여기. 그렇죠. 화력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그 군부를 살짝 떼거나 아니면은 장작을 떼기 전에 쏘시개로 볏짚을 하죠. 예. 장작을 쌓아놓고 밑에 볏짚을 살금살금 넣어주면서 장작에 불을 붙일 때 볏짚을 쓰는 거지. 네. 볏짚 자체로 연료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고 네. 더욱이 그 겨울밤에 그 긴 밤을 난방용으로 볏짚으로 불을 뗀다.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거의 30분 간격으로 나와서 또 불을 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맨이 있어야죠. 계속 불만 떼는 거죠. 근데 볏짚으로는 난방이 힘들고 장작불로 난방을 하든가 아니면 왕겨로 합니다. 왕겨는 불을 막 뗀 다음에 왕겨를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궁이 뚜껑을 막아버리면은 속에서 천천히 타면서 열을 계속 냅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네. 그 공기의 흡입을 최소화시켜줘 버리는 거죠. 네. 천천히 타라 그러면서. 근데 장작은 이제 장작도 비슷하게 그렇게 관리해주고 가끔 나와서 한 3시간 4시간에 한 번씩 나와서 장작만 더 넣어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보통 장작불이나 왕겨불 뗄 때는 밤중 10시쯤에 한 번 불을 떼고 새벽 4시쯤에 한 번 더 떼고 뭐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합니다. 네. 살아남는 게 아니라 농촌 생활의 이야기를. 그렇죠. 그러네. 이건 좀. 서바이벌 그 이후 얘기네, 이거는. 예. 근데 그 서바이벌을 살아남게 하려도 장작불을 떼는 법은 알아야 되니까. 하긴 예전에 빨치산들 같은 경우에 그 겨울에 밤에 어떻게든 보내야 되니까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온도를 만들어갖고.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나무를 떼서. 최대한 연기와 빛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땅을 파고 불을 뗀 다음에 거기에 이제 큰 돌들 같은 걸 많이 넣어서 구두의 효과를 내죠. 네. 그거를 달고 놓으면 아침까지 가니까. 네. 그렇게 해서 흙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나무도 연기가 나지 않는. 그 어떤 나무가 진짜 연기를 안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예전엔 책으로만 읽어봐갖고요. 네. 그 태백산맥 책에도 언급이 되는데. 그렇죠. 네. 저는 어려서 할아버님한테 배웠습니다. 뭡니까? 쌀이나무. 아, 맞다. 쌀이나무라 그랬다. 쌀이나무 불을 때 보면은 불길이 달라요. 맞아. 그게 약간 뭐 지방 성분이 좀 많은지 마치 기름에 절인 것처럼 불이 활활 잘 타면서 신기하게도 굴뚝에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저 군대 있을 때 겨울에 우리는 탄약창이어서 산 몇 개가 있는 거였거든요. 드문드문 탄약창이 있으니까 그 겨울에 고참이 개구리 잡아갖고 탄약고 청소하라고 준 쌀입이 그거 태워갖고서 태워서 구워 먹고 그거 구워 먹었어요. 개구리를. 예. 참 구차한 군생활 하셨군요. 먹을 게 부족했습니까? 왜 개구리를 구워 먹고 그러니까. 구차했어요 우리는. 예. 네. 참 그리고 현대적으로 이제 보통 모닥불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펜션 같은 데 멋진 데가 오면 벽난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런 데서 장작불을 쉽게 붙이는 그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뭡니까? 뭐 요즘 현대적으로 뭐 볏짚을 불쏘시개로 쓰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솔잎 피는 것도 아니고. 네. 양초를 반 토막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잘 쌓는 겁니다. 장작을. 그리고 촛불을 붙여놓으면은 장작에 불이 조금씩 옮겨붙으면서 열기가 세지면서 파라핀이 녹아내려요. 그 자체가 연료가 돼서 장작을 태워줍니다. 아주 쉽게 장작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초 한 10cm짜리 한 도막이 있으면 장작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면 말 되네. 예,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 팁이요. 한겨울에 산이나무 이런 데 놀러 가는데 진짜 연료가 하나도 없을 때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 네. 이럴 때 연료를 쓸 수 있는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연료를 쓸 수 있는 등산 갔을 때 특이한 거? 그것도 옷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안 되죠. 예. 새우깡 한 봉지면은 라면 한 개 끓여 먹을 정도의 화력이 나옵니다. 세상에. 새우깡에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불이 잘 붙어요. 새우깡을 계속 밑에다 던져두면서 그 열기를 잘 모아내면 물 한 500ml 정도는 팔팔 끓여서 라면 한 개 끓여 먹을 정도의 화력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 열기를 낭비하면 안 되죠. 잘 모아야죠. 갈무리를 잘해야 되겠군요. 갈무리 잘해야 되죠. 자, 여러분 들으셨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새우깡을 연료로 쓰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 좀 물불을 가리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네네. 네. 쌀이나무하고 비슷하게 또 연기가 안 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맹감나무라는 게 있는데, 맹감나무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맹감나무. 쌀이나무 태워본 적은 많은데, 맹감나무는 쌀이나무보다 화력이 더 좋다고 하네요. 네. 연기도 잘 안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 붙일 때 부싯돌 쓰고 나무 문질러서 하는 거는 별 효용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얼음을 얼려서 얼음 렌즈를 만들어서 불 붙인다. 저는 그건 진짜 쓸데없다고 보는 게, 일단 얼음을 얼려서 렌즈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비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추운 야외에서 물을 얼릴 때 렌즈로 쓸 정도로 투명하게 얼질 않아요. 아, 그런가요? 공기가 섞이면서 이렇게 뿌옇게 얼기 때문에 이 집광이 잘 안 됩니다. 맑은 얼음을 얼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막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현실적으로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불을 막 피우는 걸 연구하고 막 고생을 하고 실제 필드에서 문명의 이기에 도움 없이 불을 피워버릇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 번 피운 불을 안 꺼뜨리게 됩니다. 롤랑 조페 감독이었나요? 예.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사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불을 피울 방법을 몰랐을 거예요. 낙뢰, 번개 등에 의해서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의 흔적에서 불을 가져온 건데 꺼져버리면 다시 산불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불을 안 꺼뜨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아주 옛날 속담이니까 그 집안의 불씨를 꺼뜨리면 며느리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거를 소재로 한 동화도 있습니다. 예. 설화죠. 동화가 아니고 설화. 자꾸 새로운 며느리가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화로에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예. 이상하다 해서 매일 밤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잠이 쏘여서 못 지키고. 예. 그래서 결국 봤더니 이제 무슨 동자 둘이서 와서 오줌을 싸서 불을 꺼트리고 도망가고. 예. 그 애들 쫓아가 봤더니 뭐가 나왔다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아예 그런 신으로 만들어서. 예. 예. 신 취급을 했었잖아요. 불씨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네. 그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에게 불을 준 걸로. 네. 이 신의 선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불이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아니죠. 중요한 현상이다. 예. 라고 볼 수 있죠. 자, 불과 물이 준비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할 것인가. 역시 집을 만들어야죠. 이 집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는 적절한 번역용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쉘터, 피난처? 네, 피난처, 그런 의미인데, 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 구조적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 쉘터를 만드는 게 급선무가 되죠. 그게 집이어도 좋고, 토굴이어도 좋고, 나무로 얼기설기 짠 움막이어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그 환경에 적응하기에 인간의 몸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가 적절한 곳이라 하더라도 밤중엔 춥습니다. 네. 기후가 추운 곳이면 밤중에 얼어 죽죠. 그렇죠. 또 그리고 아주 기후가 더운 곳이라면은 오히려 습도와 열기를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늘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약한 체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쉘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쉘터는 보온의 기능 이외에도 보안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안? 예. 안전도 문제죠.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적은 없겠죠. 지능을 가진 적들이 있다면 아마 요새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메가맨이나 나은 전설이다 보면 아예 거의 집을 요새화 시켜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지능이 있는 적들이 아니라면은 일반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거대 육식동물이 습격할 가능성이 있다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작은 동물들로부터도 방어를 해야 되는 게 기껏 열심히 모아놓은 식품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까. 네. 와서 훔쳐먹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던 나무 위에 집을 짓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엇이 적절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각 지역별로 전통적인 주거 문화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혜를 발휘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었던가. 가장 극단적인 게 알래스카에 사는 이누이트. 네, 이누이트들이죠. 이 사람들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진짜 얼음으로 집을 지었다. 근데 이게 원래 거주용 집을 얼음으로 짓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누이트가 겨울에 사냥 나갈 때 임시 숙소를 만드는 겁니다. 텐트 같은 거죠. 평소에 얼음 속에 살진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네. 자기들 구한 동물의 가죽이라던가 그렇죠. 등등. 알래스카에서 그 겨울에 막 30도, 40도 영하로 내려갈 때 그때는 얼음으로 이제 이글루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불을 피워놓게 되면 약간의 영상의 온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난방 설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누이트들이 그런 눈과 얼음으로 덮인 벌판에서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는 얼음밖에 없었겠죠. 네. 이제 눈을 막 칼로 썰어가지고 이제 다져서 만든 얼음. 그걸로 하니까 그렇게 지어진 거죠. 이동이 잦은 몽골의 초원 지방에 살던 유목민들은 어떤 주거 형식을 갖고 있었는가? 나무 기둥 몇 개를 세우고 가죽으로 둘러치는 텐트에서 삽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게르락으로 하기도 하고, 파워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파워면 굉장히 좀 규모가 좀 좋은 거겠죠. 네.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이유는 이동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걷어가지고 기둥 따로, 천 따로 둘둘 말아서 또 말에 싣고 막 또 이동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대우림 지방에서는 나무 위에 지은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닥에서 배어나오는 습기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벌레들도 많을 테고요. 바닥에 이제 습하니까 거기서 막 사는 이제 뱀이나 벌레 같은 거 해충들이 많을 테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고, 또 작은 동물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나무 위에 집을 짓기도 하겠죠. 아예 그래서 수상가옥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물 위에다 집을 짓기도 하죠. 사실 저는 그 물 위에 사는 집은 너무 습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물 위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물 위에서 무리하게 살다가 무리를 일으키는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지금도 수상가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경제적으로 그렇죠. 하층민의 경우들이 많죠. 계층이. 빈곤한 계층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나무를 구하기 쉬운 지방에서는 목조가옥이 발전을 하고,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석조가 발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지진 많은 곳에서도 나무로. 그렇죠. 안전하게. 일본이
상대적으로 삼림이 풍부하고 지진이 잦다 보니까 목조주택으로 지진이 일어나라도 깔려 죽지 않으려고. 대신 네. 목조주택의 또 위험성은 이제 화재. 그렇죠. 일본은 항상 화재를 굉장히 조심을 하죠. 네. 한번 불나면 다 타버리니까. 에도 시대 때도 그 대화재 때문에 한두 번 공경을 겪은 게 아니라 또 관동 대지진 때도. 그럼요. 지진은 항상 화재를 유발하니까. 그때 하필이면은 식사 시간, 취사 밥을 준비하는 시간에 그렇게 돼갖고 다들 불 피우고 있던 시간인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그렇게 화재를 두려워하는 지역의 전통적인 관습 중에 하나가 방화범을 굉장한 극형으로 처벌하죠. 예. 다른 건 다 좋은데 불 지르지 마라. 네네. 예. 우리나라에서 방화범이 꽤 높은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 반역죄 버금가는 예. 그런 죄입니다. 중죄입니다. 네. 불 지르지 마세요. 불 지르지 마세요. 불을 지르고 싶으시면 사람의 가슴에만. 자. 열받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국민 사과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게 옳다. 환경에서 구하기 힘든 집을 짓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환경에서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공하기 쉬운 걸로 임시 가옥을 먼저 짓고 여유가 생긴 다음에 내구성 있는 재료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라. 네. 뭐 이런 게 원칙이라면 원칙일 수가 있겠죠. 예. 그 현지 사정에 걸맞는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예. 자, 그렇게 집까지 이제 구했습니다. 별걸 다 하네요, 이제. 먹을 거 구하러 가야죠. 예. 식물을 채집하는 경우에는 이제 눈썰미만 있으면 됩니다. 네. 예. 그 다리품을 팔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이게 먹어도 되는 식물인지 아닌지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네. 뭐 풀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버섯도 그렇고 독버섯 구분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섯류는 그냥 아는 것만 드세요. 아는 것만. 예. 확실한 것만 먹어야지. 확실한 것만 먹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약초 같은 경우는 조금 뜯어 먹어보면 맛을 대충 알죠.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요? 신동시 되는 거죠. 먹어봐서 효과를 알게 되는. 먹어봐야 효과를 알게 되는. 예. 나무 열매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한번 금방 경험이 축적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뜯어 먹어보다 보면 라일락 이파리 같은 것도 한번 뜯어 먹어보고 한 일주일 동안 입이 써가지고 쩔쩔매고. 예. 그러니 이것은 참 오래간에 걸친 몇 세대에 걸친 수천 년에 걸친 수백 세대에 걸친 경험의 누적인 거죠. 네. 특이한 게 진짜 시골에서 이렇게 좀 살다 보면은 시골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잘 알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건 먹어도 된다. 저건 떫어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따보면 떫다. 그럼 먹어보면 떫어요. 헛수고하지 마라. 막 높이 달린 거. 그런 거 잘 알죠. 그리고 칡 같은 거 캐먹을 줄 알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생존 기술이죠. 자, 근데 식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게요. 육상동물이건 수중동물이건 심지어 조류건 사람이 어떤 다른 동물을 잡는다는 것은 맨손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죠. 지금 나는 전설이라도 보면은 처음에 머스탱을 몰고서 윌 스미스가 사슴인가요? 사냥을 하죠. 사냥을 하려고 그런데 뉴욕 시내에서. 예, 뉴욕 시내에서. 그렇지만 결국 사냥에 실패하게 되죠. 사람만큼 느리고 진짜 나무도 못 올라가고 오래 달리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이런 종족도 꽤 드뭅니다. 포유류 중에서는 참 육체적으로 나약하죠. 둔하죠. 나약하죠. 그렇다고 날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은 진짜 도구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반면에 도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운동 능력이 더 퇴화한 거 아니냐. 그렇겠네요. 라고 봐야죠. 그리고 인간이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서게 되면서 소화기관이 많이 불량하게 되어버렸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발로 있을 때는 널려 있는 상태였는데 딱 서 있으니까 압축돼야 되니까 아래로 쏠리는 거죠. 예, 쏠리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진보한 사람일수록 배가 나오는. 혹시 혹시 이빨이 몇 개이십니까? 32개죠? 제가 사랑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사랑니가 있다는 것은 진화가 덜 됐다는 얘기죠. 네, 저는 28개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진화를 축하드립니다. 예. 사냥법이나 낚시법을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네. 잡은 동물을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권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진짜 동물을 잡았다 치자. 예를 들어 닭을 한 마리 잡았다고 치자. 네. 이걸 먹을 수 있도록 손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전 시골에서는 다 했는데. 예전엔 집에서 닭 다 잡았거든요. 예. 이렇게
치고 네. 이렇게 끓는 물 끓여가지고 털 빼고 네네. 배 갈라서 창자 다 빼고 토막 내가지고 네네. 먹을 수 있게 손질 다 했거든요. 네. 요즘 도시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저는 딱 한 번만 해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한 번이 힘들 겁니다. 한 3일 굶으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닭 말고 네. 토끼. 오. 네. 조금 더 커지면 돼지. 우와. 돼지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돼지는 자신이 없어요. 돼지는 혼자 안 잡잖아요. 못 잡잖아요. 같이 잡더라도. 네. 예. 저는 제가 직접 닭하고 토끼까지는 잡아봤습니다. 그래요? 예. 무서운 사람이네. 손질까지 다 해봤습니다. 오. 예. 어려서는 집에서 닭 잡는 걸 한번 우연히 보고. 네. 닭이 불쌍해서. 네. 닭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군대 갔다가. 인간을 배렸어요. 막. 고참이 시켰어요? 맨손과 부엌칼 들고 가서 닭을 잡질 않나. 뭐 토끼 배를 가르질 않나. 예. 별걸 다 합니다. 예. 그러셨군요. 돼지나 소를 도축하는 건 사실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동물, 특히 이제 조류까지 포함해서 그런 동물을 손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식품으로서의 동물을 손질할 때. 네. 피 빼는 겁니다. 네. 피를 안 빼면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네.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일단 이제 보통 우리말로 멱을 딴다라고 하는 게 동경맥을 끊는 거거든요. 대량의 피를 쏟게 함으로써 근육이나 살에 지방질에 배어있는 피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예. 이제 목에 있는 혈관을 끊고. 동경맥이 아니라 경동맥 아닙니까? 그렇죠. 경동맥이군요. 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한 건 했네. 네. 그렇게 경동맥을 끊고. 예. 거꾸로 매달아 놓죠. 네. 피를 빼게. 물론 이제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피조차도 선지의 재료가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순대나 재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시골에 보면 이제 마을마다 한 분씩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꼭 돼지 잡을 때 그분을 초빙을 하죠. 네. 그럼 딱 자기가 잡은 다음에 제일 맛있는 부위는 자기가 가져가요. 네. 그 사람의 특권인 거죠. 그 특권이죠. 예, 그거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실 백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업으로 삼아서 부삼을 얻어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불교 문화 때문에 그런 습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동포들이 가셔서 백정 노릇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로 쓸데없는 버리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런가요? 예, 그걸 가지고 구이를 만들고 요리를 해서 전골도 만들고 해서 곱창 이런 거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호르몬이 일본말에서 온 거군요. 예, 의학 용어 호르몬. 그 호르몬이랑은 그건 홀몬이고요. 그렇군요. 그거랑 다른 거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육식 문화를 확립하는데 조선인들이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리고 조선인들의 그 아픈 역사가 슬픔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살아남기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예. 사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3분 남았어요. 거진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끔찍한 일인데 다시 생각해보면 자연의 섭리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네.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끈다는 거. 네. 이거 우리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생명의 순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예의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고 신속하게 죽이고, 그리고 손질을 잘해서 가급적 버림 없이 최대한 이용을 하고. 네. 그리고 죽어간 동물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정도. 네. 이 정도겠죠. 동물 손질과 달리 물고기 손질은 좀 재밌는데, 물고기 손질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전업주부들이라면 물고기 손질은 조금씩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게, 칼 종류를 좀 갖춰서 생선 회 뜨는 것을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해보셨다는 얘기네요. 저 굉장히 즐기는 취미인데, 낚시 때문에 생긴 취미지만, 그게 뭔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도 닦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손질하기 전에 칼을 갈 때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져요. 무서운 사람이네. 그런 점에서 칼이 되게 신기한 인류의 도구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칼에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칼이 사람을 많이 해친 칼이라면 귀기가 서려 있다. 사람 피 맛을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회수 작가도 칼에 대한 소설을 쓴 적도 있죠. 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칼로 동물도 손질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음식을 손질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리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것도 구했고 집도 만들었고 물과 불 다 있고 네. 이러면 생존이 가능해진다라고 보기 쉬운데 가장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고비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저는 홀로 되었을 때 살아남기에 가장 큰 적은 가장 큰 고비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괜히 시간 안 보고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 얘기에 빠져가지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오늘 중요한 건 외로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죄송합니다. 궁금하시면은 스포일러가 필요하시면 이따가 저녁에 공개 방송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